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로 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고 또 구체적인 실천 의지는 어떠하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로 5번째 지역 방송의 날을 맞아서 대화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방송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역민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그 방송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이 정책하는 사람한테는 참 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많지요. 저는 그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이제 다양성 가운데 피어나는 그 창의성 이런 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방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그런 그 우리 사회 미천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저 본격적인 대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70년대 소위 그 개발 시대에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서 소위 압축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계가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많은 또 불유쾌한 결과들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과밀화라든가 지방의 피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냥 대강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그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사람이나 또는 기술 문화가 전국적으로 좀 골고루 퍼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도시, 제일 앞선 도시 하나에 대한 집중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 안에서 이제 학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나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그 불편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 과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밀로 인한 비용을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뭐 2조, 3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과밀 비용이 한 10조 넘어간다고 얘기하죠. 이제 과밀 비용이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밀리고 또 그걸로 해서 오염이 축적되고 그다음 그 상하수도 이런 것을 아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과밀 비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적절하게 분산되는 것이 일단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방, 농촌, 도시 이런 그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마음에 골이 파이게 돼 있습니다. 골이 파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이제 분열되고 그런 것이 이 사회의 통합을 파괴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의 효율이란 측면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이 심각한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지방분권의 강도라 그럴까요? 처음 기대치만큼은 못하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을 비롯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신념은 어떤 것인지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을 할 때 다 금방 무슨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정책 하나가 효과를 낼 때까지는 뭐 5년, 10년 또 그 이상 걸리는 정책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70년대 초부터 6대 도시의 과밀이 문제되기 시작했는데, 집중이 문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정책은 시간이 이제 아주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에는 피부로 와서 닿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 도, 군, 구청으로 이렇게 넘겨가면 그게 금방 우리 국민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이동됨으로써 일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지지만 그 권한이 실제로 이동된 여부를 우리 국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골프장 하나 허가 내려면은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미 그것이 시도로 넘어간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 분권이라는 것은 금방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와서 시행한 새로 만든 여러 가지 정책, 특히 균형 발전과 분권, 이 정책은 아주 획기적이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과가 날 것입니다.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이 기업 도시 건설 등 이 참여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 살리기 정책이 이 많은 지방민들은 거기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역 발전에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또 기업도시 건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동안에 꾸준히 그 계획을 추진해 와서 이제 금년 안으로 다 혁신도시 위치까지 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고 이것은 그 법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법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바뀌지 않게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함께 힘을 함께 모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혁신도시 이것은 아마 그 이제 2006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한 4, 5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 한 10조 이상의 그 건설 사업만 해도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다 옮기고 나면 각 지역에 지금 이제 가는 것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수도권 부분에 규제 완화한다고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대가 많은데 혁신도시 하나가 지금 수도권 그 규제 완화 전체 하나가 하나를 맞먹는 겁니다. 더 혁신도시가 더 훨씬 큰 겁니다. 큰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10배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 같은 것을 좀 지방에서도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여러 얘기들, 여러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논란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살기 좋은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온 것도 잘 살아보자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만 살기 좋으면 서울만 자꾸 커져도 괜찮지만 그렇게 많이 이제 집중하고 모여놓으면은 그 도시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균형 발전하자는 것은 너무 비좁으면 너무 과밀하면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기 좋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분산하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 행정 수도 지금 용어가 이제 달라졌죠. 네, 행복 도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도시 각 지역마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도시 아닌 기존의 도시들도 지금 살고 싶은 도시로 꾸미자. 지금 그것도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따로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보통은 이제 교육, 의료, 문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좋아야 하니까 그 도시에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이 수입이 높은 수준 높은 일자리가 많기를 바라고 이제 이렇게 도시를 다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그거 하자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 내용에는 도시 몇 개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또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전국의 도시를 다 이와 같이 새롭게 재설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서 참여정부 끝나면 이 정책이 다 바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런 걱정이 되고 내가 끝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참여정부 끝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책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또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공판이 이제 각하 결정되면서 행복도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의지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예, 이제 지금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지요. 매수해서 내년 동안에 거의 토지가 이제 매수될 것이고, 그럼 후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공사에 착수해 놓으면 여간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건 계획대로 진행돼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도시에 대해서 도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그리고 건축에 관한 최고의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도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와 건축의 문화에 관한 최첨단의 문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시대, IT 과학 기술을 또 쾌적한 도시여야 하죠. 그를 위해서 이제 가장 환경적이고 생태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원이 절약되는 또 재활용하는 기술 이 모든 것이 다 집적된 말하자면 가장 첨단의 또 가장 문화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도시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제 백지 위에서 만드니까 이게 다 완성되면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첨단의 그 과학 도시가 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그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축 기술, 도시 기술, 우리의 문화 수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세계에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도시 자체를 한번 보러 올 것이고 와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 기술 그래서 한국 상품 또는 한국의 건축 그밖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채용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주는 효과도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부동자금이 400조가 떠돈다고 하는데 이 400조가 어딘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제가 직접 투자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증권시장에서 투자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기업 자체가 투자가 돼야 되고 큰 그 건설과 개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무슨 뭐 S 프로젝트, J 프로젝트 이런 큰 것들은요. 결국 경제를 계속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결과로서 이제 생산되는 산출물, 혁신도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또 우리 소득도 또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얼마든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다. 저는 그 굉장히 희망에 스스로 차 있고 국민들에게 아주 희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해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참 그 완성됐을 때 우리 한국의 국가적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 지도자들 보고 우리가 비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도덕적 비전도 있고 그밖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기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정치적 비전도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 삶의 품위를 높이고 이 수준을 높여 나가는 이런 것이 매우 구체적인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자꾸만 사람들이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난 아주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그 질을 높이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건너가야 될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양극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극화 문제, 또 이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 계층 사이에 갈등과 균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최근에 구조적으로 양분짓는 이와 같은 양극화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특히 이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냥 그 양극화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한 2년 동안 이 경제 그 시스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 2004년 하반기부터는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여기에 계속해서 좀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뭐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수준을 넘어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경제는 좋은데 그러나 민생은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게 양극화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민생이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이제 농민들이 그렇고 재래시장이 그렇고 흔히들 말하는 영세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식당 하는 사람이라든지 미장원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
화물 트럭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아주 다방면에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내력을 보면은 9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점차 그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97년 그 외환 위기로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이죠. 근데 아주 뭐 결정적으로 나빠졌고, 그때 이제 자영업자 숫자도 엄청 많아져 가지고 어느 그 직업에나 우리가 군이 달면 그 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아지니까 이런 것을 지금 아직까지 그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양극화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기업이라도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그 혁신적인 경영 기법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기업들, 이 사이에서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지방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바로 지방의 어려움하고 거의 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그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일자리의 양이 많아지고 그 내용이 질적으로 좋아질 때 이제 이 양극화 부분이 극복이 되니까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또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 산업 분야를 이제 지원해서 육성해야 하고, 그러나 개개인에게 또 그 일자리가 자꾸 바뀌니까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직업 그다음에 알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정책들을 이제 쓰고는 있는데 저는 쭉 이렇게 꾸준히 시간을 두고 해 나가면 좀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그 구제가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또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국가적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정책들을 다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 결국 그 우리가 제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됐을 때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 언론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장과 분배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제게 그 질문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분배 정책에 대해서 좀 그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참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떻든 우리 정부가 분배 정책에 좀 그 관심을 가질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많은 그 복지 지출은 참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참여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그 심각한 나라처럼 그렇게 아주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되게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아직은 그 유럽에서 유럽으로 따지면 중간치 수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나쁘고요.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그 빈부 격차 같은 건 우리보다 훨씬 나쁩니다. 앞서 그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뭐 도시 비정규직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그런 주민 지역민들을 위한 근로를 위한 그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 안전망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업보험제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조금 전에 말했던 직업훈련 또 직업안정 시스템 이런 것을 전부 받침해야 되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의료보험이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보험료로조차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호. 근데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참여정부 시작할 때쯤 해서 그때에서 우리 그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정도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마 22%못 미쳤는데 그것이 지금은 24%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한 26%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복지 예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회 안전망 부분은 역시 직접적인 복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 경제 중에서 이 국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유럽 같은 데서는 대개 40%에서 50%가 국가 재정입니다. 전체 경제 중에서 많은 곳은 이제 58%,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58% 재정 중에 60% 정도가 전부 복지 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전체 경제 중에서 재정 비율은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 27%의 26%가 내년도에 복지 재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 부분이 빈약한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참여정부에서 당장 그런 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예산이라는 것은요, 작년에 하던 사업 또 금년에 하던 사업이 내년에 이어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쭉 자기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뜯어서 고칠 수가 없고요.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인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 동안에는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복지 예산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농촌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자. 우리 세대가 옛날 어릴 때 살았던 농촌의 기억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입력해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지금 50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마 그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 텐데요. 우리는 농촌 생태계가 하나씩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적 공동체, 농촌 공동체가 하나하나 해체돼 나가는 과정을 너무 가슴 아프게 바라본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결국 사람이 산다는 것은 옛날의 생태계, 자연과 인문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그런 삶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살기 좋은 조건이고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가 농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에 파괴시켰던 생태계를 다시 옛날에 가지고 있는 기억을 살려서 다 복원시키고 거기서 이제 우리보다 더 윗세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봉사만 해왔다고 할 수 있는 70대, 80대 어른들 좀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생태계를 완전히 아름다운 농촌으로 가꾸어 놓고, 지금 이제 출산하는 어린 아이들, 우리 이제 손자, 손녀 뻘이죠. 손자, 손녀들이 학교 다니고 방학 되면 와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골로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30분 안에
30분 안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보건소라든지 119라든지 이렇게 바로 접속될 수 있고 한 30분 거리 안에 수만 명 정도의 도시에 가면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환경도 갖추어지고 작은 공연도 있고 또 같은 또래들 사이에 그 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운동 시설부터 비롯해서 이런 환경들을 이제 갖추어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제 50대 후반, 60대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고향 되살리고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손자들에게 그 자기들이 만든 또 새로운 그 환경을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요새 이제 5도 2촌 얘기하지 않습니까? 5도 2촌 얘기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 그런 사람들은 5촌 2도를 할 수도 있죠. 5촌 2도를 하면서 도시 생활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하면 대개 30분 안에 한 그 3, 4만, 4, 5만 도시 또는 10만 이내 도시들의 접속이 가능하고 1시간 정도이면 6대 도시에 대개 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3시간 정도이면은 뭐 전국 어디든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교통망, 그다음 그런 이제 자연 국토 환경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균형 발전 그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흩어져 살면 자연히 거기에 맞도록 그 문화적 환경도 맞추어지게 되고 거기에 적절한 생산 그 이제 환경도 함께 맞추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서울로 일극 집중으로만 왔던 이 국토가 좀 더 이제 분산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쾌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30대, 40대, 50대까지 하여튼 열심히 경쟁하고 땀 흘려 경쟁하고 20대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꿈을 키우고 30, 40, 50까지 열심히 경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한 자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서 이제 가서 새로운 삶을 또다시 제2, 제3의 삶을 다시 설계해 나가는 이런 그 삶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것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액 인건비 시범 실시하고 또 이 교부 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 자율성이 대폭 신장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에 지방분권 특별법이 마련될 적에 약속했었던 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에 대한 이러한 그 시행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지방분권과 관련지어서 선분권 후보안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이게 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참 분권 얘기하면 매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 그리고 교육자치 이것은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하도 완강하게 반대하니까 정부에서부터 법을 만들 때부터 자꾸만 그 지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저항을 설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까지 마쳐서 겨우 법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내놓으면 그 국회에서 또 발목을 잡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법은 지금 국회로 가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역시 또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느라고 우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서 자꾸만 이제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은 망국적이라고 표현하는 지역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역 감정하면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인의
생명을 걸고 도전하셨던 부분도 지역 감정 해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참여정부의 탄생 배경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바랐던 그 마음의 결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지역 구도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지역 감정에 대해서 또 지역 간 대결 구도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또 이 지역 구도가 돼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이제 악용하지요. 지역 감정 부추기면 선거하기가 쉬우니까요. 악용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감정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그 의정 활동도 자연히 정책보다는 어떤 그 감정을 부추기는, 그래서 불신을 부추기고 또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이 가게 되니까 결국 그 정치 활동의 품질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타협이 안 되는 거지요. 이 타협을 하면은 지역으로부터 또다시 이제 또 선거를 통해서 응징되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과 다른 지역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제가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 상생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정당 뭐랄까 다른 지역과 이렇게 손잡은 정치인들이 좀 도태되고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꼭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1등 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죠. 3명 나오면은 한 40% 받으면 당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의 구조지요. 이런 구조에서는 항상 1등만 당선 다 되기 때문에 지역 구도가 아주 살아가기가 아주 좋은 그런 정치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거제도를 그래도 2등까지 당선되게 한다거나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비례해서 그 표를 받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평하기도 할 뿐더러 사표가 없어지고 공평하기도 할 뿐더러 지역적으로도 좀 균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민주주의 그 잘하는 나라 중에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아주 많죠. 이제 그게 하나 방법이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구도로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은 양당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는데 반드시 다당제가 나옵니다. 88년에 13대 총선 때부터 그랬거든요.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했는데 당선은 지역별로 되니까 그래서 당이 3개, 4개 다당제가 되니까 일상적으로 여소야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탄핵 총선 말고는 전부 그 선거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습니다. 여소야대니까 국회에서 이 소위 집권 세력이라는 그 집권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정책이 지체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합의해서 통과된 것 같지만은 합의라는 것은 서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이 많이 왜곡돼 버립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역 구도를 극복하면서 또 다른 이제 정치적 타협 같은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방송의 날 기념인 만큼 또 지역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이 살기 위해서 또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지역 언론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지역 언론이 그 지역에 맞는 개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개성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보고 팬이 많은 그런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얘기하는데 시장 경제에는 경쟁이 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양성이 있어서 그 창의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시장에 나와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 창의, 다양성 이런 것이 다 함께 가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의 다양성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지방끼리 아주 활발하게 경쟁하게 되면은 그것이 서로의 그 발전을 자극해서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경쟁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또 경쟁하는 의욕을 가지고 경쟁하는 지방이 되자면 그 자체로서의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조직이나 모든 집단에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가 나와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 정보와 의사의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서 창의가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마당이라는 것이 중앙에서도 전 국가적으로도 역시 미디어들이고 지방에서도 여전히 언론입니다. 지방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도 대학 교수의 얘기도 듣고 시장 얘기도 듣고 또 무슨 연구소 학자들 얘기들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방 발전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좀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제 이것도 기업이 돼 있어서 기업이 돼 있고 또 자유 경쟁을 하는 곳이라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로서도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중앙의 언론과 지방 언론이 경쟁을 하는데 지방 언론을 좀 더 북돋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이게 또 간섭이나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든 지방에서 지방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지방에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말이지 지방 언론이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애정의 당부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균형 발전 이 정책은 참여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방도 좀 살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정책보다 아주 저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역시 또 수도권으로서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이 서로 힘을 좀 모아주셔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한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도권 이 자체도 또 세계적인 경쟁을 위해서 할 일은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인 약간의 규제 개선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것이 혁신도시 하나보다 작은 건데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의 또 반대도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국민들은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지지를 하시고 또 지방 국민들은 또 수도권의 어떤 세계적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개선 같은 것 좀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윈윈한다 하죠. 뭐 이런 정책을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꼭 이 수도권적인 사고가 아닌 이 전국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방과 서울이 함께 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손이 아닌 양손이 같이 건설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조금은 소외됐던 지역민의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